안녕하십니까. 곽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좀 일찍 내려와서 신발원, 부산역 앞에 신발원에서 콩국 한 잔 마시고 김해에 들어와서 잠 잘 자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경제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제 생각에는 경제가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해관계? 아니면 관심사? 이게 국민들 사이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들이 그 산업 발전 시기에는 김종인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5층짜리 그 연립주택 아파트 지을 때 AID 차관 아파트나 주택공사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이 드신 그 공사판에 일하는 분들이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뚝섬이나 한강변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저거는 김씨네 집, 이거는 이씨네 집, 이거는 박씨네 집, 그럼 자기들끼리 위로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공감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마 200분 정도 와 계시면 지금 공감대, 그 당시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의 그 잘 살아보자는 것과 지금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 잘 살아보자의 개념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경제가 어렵다, 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공감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실 때 시장님 오시기 전에 대표이사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초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경남 메일에서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려고 할 때 초중고등학생들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타이틀은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먼저 내리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는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할 수가 있고 아마 한두 분 남아 계실 겁니다. 다 일 때문에 가셔야 될 거고,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결론 1. 세계 경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왜 하반기냐?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강대국이 대결을 할 때는 서로가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전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유럽 역사를 보든 중국사를 보든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소국들, 중소국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던 적은 없습니다. 고구려 발해 정도가 되니까 뭐 중국하고 뭐 치받고 막 그랬지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국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지만 강대국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때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중 간의 대결은 강대국, 중국이 그러면 강국이냐 대국이냐, 또 미국이 강국이냐 대국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충돌이 일어날 건데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치고받고 하드웨어 경기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경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 집사람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한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호자로 있다가 PCR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PCR 검사하고 보호자로 한 4일 정도 있다가 오늘 강연 때문에 이제 어제 제가 다른 분에게 맡기고 부랴부랴 내려왔는데 징조가 있었습니다. 징조가. 어떤 징조냐? 새벽에 열이 39.3도까지 올라요. 그래서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응급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성격이 아주 좀 꼼꼼하거든요. 괜찮아, 내일 병원 갈게.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을 가니까 장염이래요, 내과에서.
그래서 장염약 항생제하고 해열제를 받아와서 복용을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새벽 3시 되니까 또 열이 올라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 보고 안 되겠다, 진짜 응급실 가자.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아니야, 좀 더 독한 해열제를 달라 그러면, 항생제를 달라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데 CT 한번, 초음파 한번 찍읍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당일로 찍었으면 되는데 또 내일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초음파를 찍으니까 몸에 염증이 이만한 한 8cm짜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빨리 큰 병원의 응급실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가족의 예를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제건, 개인의 삶이건, 국가건, 사회건, 김의 시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전조현상 없이 6.25 전쟁이 났다? 전조현상 없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전조현상 없이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다 신호 줍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하는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걸 캐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고 계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서울에서 많은 TV 보시면은 뭐 경제평론가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안 봅니다. 저도 방송에 나가지만 그 방송에 나와서 경제평론 한답시고 떠드는 친구들 뭐 별로 그렇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판단, 방금 말씀드린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산불 그렇게 났잖아요. 물난리 이렇게 났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팬다면서요. 선생님이 교권이 제대로 성립 안 된다면서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못 느끼시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여러분들 끄떡하면 하늘에 막 재 지내고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이렇게 나고 캐나다에는 우리나라의 몇 배의 면적이 타고 있다던데, 아직도 타고 있답니다. 시카고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물난리가 이렇게 나고 이게 기후 환경 변화다, 이걸로 그냥 슥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과거 정권 때 뭐 보호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전 정권에서 이게 관심사예요.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막 뭉쳤을 때 그때의 마음과 뭔가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내 주식은 얼마 오를까? 내 부동산 사놨는 게 오를까? 내가 중소기업 하면서 돈을 좀 몰래 빼가지고 땅 좀 사놨는데 이 값은 언제 오르나? 지금 회사 팔고 나갈까? 전부 이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옛날엔 그 생각이 있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아볼까? 이 걱정이에요. 단적인 예로 내 애는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 정원에, 그죠? 의대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 공대잖아요. 근데 저들 때는 경북대 공대, 서울대 공대, 부산대 공대, 전북대 공대, 반도체 전기공학과가 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공돌이 합니까? 이제 공돌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학자분들도 문제가 많죠. 왜? 사회학, 심리학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산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심리적 병리 현상이 부작용이 나오는지 개선돼야 될지 뭔지에 대한 연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조현상을 막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2005년도에 미국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워싱턴 지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사장으로 너 어때?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인터뷰하면서 2005년도에 제가 그래도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보고 미국 경제 어때? 이러시길래 금값이 한 1온스당 $2,000 갈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2008년도 금값이 $2,000 갔습니다. 온스당.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워싱턴 DC에 가서 상원 하원 청문회 막 돌아다니면서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 참여해서 들은 이야기 두 가지를 매일 보고서로 올렸습니다. 비서실에. 하나,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라. 둘, 서프라임 괜찮니? 여러분 2006년도에 서프라임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미국 현지에서 그 보고서를 매일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삼성 비서실에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삼성 돈 더 벌었죠. 왜? 수조 원의 유동성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받아요. 삼성이 안드로이드가 왔을 때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샀습니까?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돌려보냈습니까?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고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배가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돈 좀 있으면 한 몇억 몇십억 들고 있으면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죠. 여러분 재산을 증식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큰 부자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경제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내가 돈 좀 있으면은 한 10억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KB금융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어느 정도 되면 부자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50억.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전화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빼올 수 있는 현금이 50억 정도 있으면 그리고 부동산이 150억 정도 있으면 나는 부자다. 그랬대요. 응답이. 그래서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만 뽑아서 다시 물었어요. 진짜 부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금 200억에 부동산 500억 정도가 돼야 부자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나도 빨리 200억 모아야지. 나도 빨리 부동산 500억 모아야지.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주의는 옆에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밟든 매장시키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쟁의 장을 펼쳐주는 게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나머지 형사적 처벌, 민사적 처벌은 일단 뒷전인데 일단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자유시장 경쟁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회규범을 만들죠. 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여가면서 농민들을 속여가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는 게 일종의 사회규범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게 교육제도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규범이 먹히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제도가 제대로 안 서면 어떻게 돼요? 규범이 무너지면 제도가 붕괴됩니다. 제도가 먼저일까요? 교육이 먼저일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제도가 먼저랍니다. 시스템이 먼저랍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제도의 출발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자, 이제 제가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전조현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삼성도 제 말을 안 듣고 그랬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니는 뭐 했노? 돈 벌었나? 그죠? 저는 97년도 아까 소개해 주신 선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을 때 97년 6월 달에 제가 전공이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아세요? 선물 옵션.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선물 옵션으로 하기를 했는데 6월 달에 97년 6월 달에 우리나라 현물 시장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880원, 870원 했을 때예요. 97년도에. 근데 싱가포르의 여계환 선물 시장을 가니까 6개월 뒤에 12월 달에 얼마 거래되냐? 1달러에 1,800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여름방학 때 미국을 가서 집사람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교수 전임 강사 월급 180만 원 가지고는 앞으로 6개월 뒤에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없구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미국을 다시 오면 어떡하냐, 교수해라. 그래도 제가 잡 어플라이를 3개 하고 한 군데서 12월 달에 입사하는 공직이죠. 12월 달에 다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걸로 허락을 받아서 제가 한국을 다시 들어와서 2학기를 마치고
97년도 11월 달에 미국으로 가는 공항 터미널에서 임창용 부총리의 IMF 디폴트 선언, 구제금융 선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개인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게, 그때 당신이 안 왔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때까지는 세계 경제는 울퉁불퉁한 또는 파도가 약간 높았다 놔뒀다 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풀린다. 근데 이 풀린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풀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은 서울이 경기가 풀리면은 김해는 한 얼마쯤 걸리던가요? 경기 풀리기가 바로 풀리던가요? 한 1년 걸리죠.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죠. 예, 똑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풀리면 그 다음 한국 경제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시작이니까 막 뛰고 난리가 나겠죠. 어떤 주식이 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김해는 교육제도, 사회제도, 경제발전제도에 어디에 초점을 주셔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환율, 물가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거를 이해해 놓으시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 여자 아나운서들이 뭐 KBS, MBC 뭐 9시 뉴스 나와서 똑똑한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자 아나운서한테 요거도 먹게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별로 뭐 똑똑한 애들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프트에 나오는 글 보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물이 어디 있나요? 괜찮아요. 요 물병 살려 그러면 요거 뭘 줘야 되죠? 물값을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한 500원 주고 물을 사시잖아요. 그죠? 돈은 어떻게 사요? 돈은 어떻게 사요? 네?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 돈을 버는 기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된다. 돈을 사는 방법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 받는 게 돈 산다 개념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돈 사는 값은 뭐예요? 이자, 금리예요. 그러니까 돈값이 비싸다, 물값이 비싸다는 말은 저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말, 적다는 말? 많다. 금리가 비싸다는 말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 적다는 말? 많다. 이해되셨어요? 시중에 돈이 많아. 걔도 막 물고 다녀. 돈이 흔해요. 그러면 돈값이 비싸다, 싸다? 싸다. 그러면 금리가 높다, 낮다? 낮다. 이해되셨죠? 자, 환율은요, 환율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1달러에 1,000원이 이렇게 1달러에 1,000원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세상 잘 나가요. 수출도 많이 하고 막 달러를 막 깔고리채로 막 끌고 모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나 미국 경제보다도 더 잘 나가잖아요. 그죠?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어요? 미국 돈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죠. 그럼 1달러에 1,000원이라는 말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된다는 말? 1,000원.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다면, 우리 경제가 잘 나가서 1달러를 사는데 1,000원 줘야 돼요? 900원만 주면 돼요? 900원만 주면 되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원화절상이라 그래요. 원화 가치가 절대적으로 상승한다. 원화절상. 이해되셨죠?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이제 물가와 제가 연동시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세계 경제 어떤 상황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 서두가 길었던 이유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환율이 막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000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200원, 1,300원, 1,400원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강하다는 거예요? 미국 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돈이 강하다는 말. 그럼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말이죠. 경제가 나쁘다는 말은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중에 돈이 자신 있게 없다. 돈이 안 돌아가니까 경제가 나쁜. 아니, 경제가 좋으면은 너도 나도 고용이 되고 생산해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외식도 하고 과자도 사 먹고 골프도 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시중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돼요. 돈이 귀하니까 너나 나나 할 수 막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금리는 올라간다고. 돈값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값이 올라가면은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논리로 푸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금리를 올리는데 경제가 나쁘다며. 그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답니다. 근데 물가를 잡는데 왜 금리를 올리죠? 물가를 잡는데 왜 금리를 올려요? 물가를 때려잡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라면값 떨어뜨려라 좋은 말 할 때 딱 한마디 하니까 라면값 90원 똑 떨어지잖아요. 한마디 하면 윤 대통령께서 책상 한번 딱 치시면서 이 밀가루값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 낮추세요. 카르텔! 이러면 또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금리를 올려버려요? 긴축한다고요? 왜 긴축을 하죠? 돈을 왜 걷어들여야 되죠? 물가를 왜 낮추죠?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슬라이드 넘기면서 그림 쫙 보여주면서 글 줄줄 읽어가면 끝나고 나면 머리 남는 거 없습니다. 물론 뭐 명사들일지는 모르지만 자꾸 여쭤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예. 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났었죠. 미국은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던져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억을 더 변제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따라붙죠. 2억 더 받아내려고. 그죠? 예, 미국은 2억 그냥 은행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지워버립니다. 손실상각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 빚만 지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만, 주택만 뺏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제도 좋죠? 예.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한 2천만 가구가 다 도망갈 거예요. 예.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2008년도에 잃어버린 자산의 가치가 은행권이 약 3조에서 4조 달러예요. 은행이 자산 손실을 입은 게, 상각한 게. 개인도 주택을 잃어버렸죠. 담보대출 받은 거. 그것도 한 3조 돼요. 그래서 약 6조에서 7조 달러를 돈을 연방준비은행에서 뿌렸어요. 기억나세요?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겠다고 한 거? 네, 돈을 뿌렸어요. 돈을 막 보조금을 지급하고 막 경제가, 미국 금융 사태가 일어나니까는 결국은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죠? 금융이 마비되니까 그 다음에 실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뿌렸어요. 그때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억울해요. 삼성 보고 그만큼 이런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안 믿더니 환율이 1,500원. 여러분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 하신 홍 부총리 기억나세요? 그때 대사관에 계셨거든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곽 박사 괜찮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엔 환율이 1,300원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서프라임 위기가 나니까 공사님께서 이거를 본국에다가 빨리 연락하셔서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 쭉쭉.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 당시 2008년도니까 당선되셨을 때. 자,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극복된다 싶어서 이제 좀 극복이 된다 싶어 갖고 돈을 갖다가 이제 막 풀어졌겠는데 이렇게 금리를, 이게 2008년이잖아요. 금리를 뚝 경제가 안 좋으니까 떨어뜨려줬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2015년 됐을 때 금리를 살짝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리는데 2019년도 4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에 팬데믹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시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돈값이 없다는 말. 돈값이 없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다는 말, 적다는 말. 많다는 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았느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잘 안 보이시는데 자료 보시면 11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푼 돈이 11조 4천억 달러. 제 남동생이 미국서 와서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팬데믹 때가 좋았대요. 왜? 일 안 해도 한 가족 한 명당 $2,000씩 줬대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얼마예요? $8,000. 세금이 없었대요. 이해되십니까? 예, 돈 풀었어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어요. 자, 이게 경제적 요인이에요. 두 번째, 비경제적 요인. 이 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 곡물값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떼버렸죠. 자, 이걸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인플레이션. 경제가 좋을 때도 인플레이션 나죠. 경제가 좋을 때도 인플레이션 나잖아요. 왜? 서로 막 소비하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돈도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일 때 빚 갚기가 좋겠어요? 디플레이션일 때 빚 갚기가 좋겠어요? 채무자들은. 인플레이션 때 좋잖아요. 돈 가치가 없을 때니까. 돈은 많고. 그죠? 지금 돈이 많이 풀린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사슬,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다시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고 하는 이 가치 사슬의 체계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미국의 고기값이요. 우리나라 고기값으로 소고기 한 근 정도가 제가 있을 때 보통 한 근 정도 한 1불 정도 하던 게 제가 팬데믹 때 미국을 들어가니까 한 3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3배, 4배 올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축장에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자르니까, 못 잡으니까 고기값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물건값은 오르고 나면 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옛날 수준으로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야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무슨 분야? 인건비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잠재적인 폭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잠재적 폭탄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돈을 저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돼서 물가가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풀렸지. 실제 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없는데 돈은 풀어놔 버렸으니까 누가 쓰는지는 몰라. 하여튼 돈은 엄청나. 11조 4천억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1년 GDP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1년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해내면 우리나라 GDP가 한 1조 5천에서 1조 8천억 돼요. 거의 8년치의 우리나라 생산, 총 국민 생산하는 돈을 갖다가 미국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해야 돼요? 1달러에 800원 해야 돼요? 800원 가야 되죠. 근데 지금 1달러에 800원이에요? 1달러에 1270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안 좋다. 이해되셨어요? 네. 지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 안 좋다. 자,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풀려 있다고요?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줄여야 되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뭐를 동시에 해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중단시켜야 되죠. 휴전을 하든지 중단시켜야 돼요. 팬데믹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팬데믹은 지금 해방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만 안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때 시장님 여기 계시지. 6.25 전쟁 때 시장님 소련이 휴전 제안 먼저 했습니까? 미국이 휴전 제안 먼저 했습니까? 소련이 왜 웃으세요? 지금 정답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의 특권입니다. 시장님도 가서 마이크 대면서 답하세요. 옛날도 아니다. 한 4년 전에 해병대 사령관하고 육사 교장님이 제 강연하는데 앉아 계셨어요. 제가 가서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우리가 월남 패망하고 철수한 해와 월남 패망한 해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두 분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조용히 그냥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분들이 무한하지. 근데 우리 홍 시장님은 정답을 말씀하시죠. 못 들으셨죠? 뭐라고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던가요? 소련이 먼저죠. 예, 소련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누가 먼저 제안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
가입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가입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시켰다는 말은 뒤에서 카드를 하나 끄집어서 자 이제 전쟁 그만하자라고 휴전을 제안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돈 많이 풀린 것을 다시 회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예, 올려갖고 막 조져야 된다. 그죠? 예, 조집해야 된다. 예,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연준이 지금 어떻게 해요?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린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게 숨어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reading the lines between paths. 그러니까 문단 안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한국도 그러면 1260원. 일본 엔화도 1달러에 얼마죠? 지금? 한 80엔, 90엔 정도 돼요. 그럼 일본도 엔화를 저평가. 우리나라도 원화가 저평가. 그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 조작 대상 감시국으로 선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일본은요? 안 했겠죠. 예. 한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 했겠죠. 왜 안 했을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1260원, 1270원 거래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놓고 야, 너희들 지금 환율 조작하고 있거든?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 너희들 경제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자꾸 속이려고 해? 조작하려고 해? 너희들 감시한다? 이야기 해놨어요. 일본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1달러에 900엔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800엔대까지도 찍었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적도 안 했어요. 중국도 조작 감시 대상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일본은 왜 안 했을까? 여러분께서 긴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안 했느냐? 일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TSMC가 공장을 어디 세우고 있어요? 일본에 세우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기술을 누구에게 이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에다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칩 하나를 만들면 1나노, 2나노, 3나노 이런 칩을 만들어도 한 개당 3불, 6불 좀 비싸봐야 15불 정도 받는데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 가격은 한 개당 25만 달러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 핸드폰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700불에 팔아요. 에러. 그러면 애플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매출이 700달러예요. 그러면 애플이 가져가는 순이익 38% 얼마예요? 예, 270달러 정도, 270달러 정도 가져가요. 예. 삼성이 갤럭시를 팔았어요. 700달러짜리를 얼마 가져갈까요? 얼마 가져갑니까, 선생님? 38% 그러셨으니까 이번에 또 한번 해보세요. 16%. 에이, 38% 갈 때 내가 저분은 교수님인가 아니면은 기업에 계신 분인가 생각을 했는데 삼성은 67달러 가져갑니다. 자기 호주머니. 왜 그럴까요? 삼성 갤럭시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이 삼성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지발로 걷어찼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잖아요.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은 애플 자체의 OS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CPU, 반도체의 CPU, 두뇌에 해당하는 거. 이게 누구 거예요? 퀄컴 거 쓰잖아요. 삼성 거 없어요. 삼성은 뭐만 만든다고요? 기억하는 거. 열심히 메모리하고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한민국 산업과 교육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핵심의 결정, 머리를 쓰고 머리를 돌려서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과 기술이 하나도 없다. 전부 머릿속에 암기하고 달달달 외우고 요거는 잘한다. 그러면 이제 김용인 박사님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그래, 대한민국이 뭐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있어? 창의성도 없는 국가야. 말투가 그러시잖아요, 그 양반이.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몇 개가 되는데요. 뭐야? 거북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훈민정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는 좀 약하시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하게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의성이 있는 국민성이 어딘가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암기하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순간순간 임기응변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유요? 예, 자유도 좋습니다. 또 창의성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영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The failure is mother of success.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할 때 창의성이 나와요. 실패 한 번 했는데 이 새끼 니 때문에 임마 예산 얼마나 빵꾸 난 줄 알아? 잡혔어.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창의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다들 그래 맞아 근데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은 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과대학 가야 된대. 니 무슨 수를 써도 김해 무슨 과학고등학교를 가야 된대. 니 안 그러면 엄마 아빠 너가 못 살린다. 너가 왜 야 임마 생각해봐라. 자식 하나 키우는데 5억 든단다. 아파트가 지금 7억이란다 평균가가. 그러면 12억 아이가. 그죠? 30세부터 일을 해가지고 60세 정년퇴직한다고 3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연봉 1억이다. 그럼 30억. 세금 30% 뗀다. 그러면 10억 떼요. 그럼 20억 남죠. 방금 말한 아파트 한 채 사고 지금 아파트 하나 사고 애들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 교육시킨다. 12억 빼고 그럼 얼마 남아요? 8억 남잖아요. 8억 가지고 뭐예요? 국민의료보험 내야 되고 자기 부모님 복양해야 되고 제 집사람이 입원해 있는 그 입원실에 그저께 한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두 분이 치매 환자세요. 선혜야 그러고 막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저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금할 길이 없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한정도 없네. 하여튼 그 어른들 다 여러분들 공양을 해야 돼. 모르죠. 여러분들 세대의 자녀분들 아마 여러분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지야 뭐 죽든 말든 요양원 가든 말든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자 그런 시대가 오는데 60세 정년퇴직하고 딱 얼마 남아요? 손에 얼마 져요 그러면? 현금 얼마 져요? 글쎄 한 1억 2억 잡을라나? 그러면 부동산 땅값이 올라갔고 7억 순 아파트가 10억대 있을 건데 네 장하십니다. 시집 안 간 장가 안 간 딸 아들이 한 놈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놈들 집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해서 앞으로 몇 년 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료기술이 전부 머리 좋은 애들은 의과대학 다 가잖아요. 그래서 다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하면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100살. 40년을 사셔야 돼요. 근데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면서 돈 달라 그런다고요?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보장해 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의 이해관계. 옛날에 나도 이제 보릿고개 넘겨서 배고픈 거 한번 벗어나 보자. 잘 살아보자의 이 이해관계가 이제는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갈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 우리 새끼, 내 직장도 아니다. 내 가족 요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의과대 법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과대 법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에이, 의과대 가고 법대 가니 무슨 하이 리스크예요? 로우 리스크잖아요. 그리고 리턴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전부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된 상태에서 연방준비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금리가 어떤 순서로 와서 어떤 단계로 가서 어떤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각자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을 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좋아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을 돈이 팬데믹으로 풀린 것을 다시 쪼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올렸으면 충분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은 계속 오른 상태에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경제의 곳곳에 지연내관들이 숨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는 전 모르겠어요. 새마을금고, 롯데건설, 흥국생명, 레고랜드, 모르겠어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시장님도 계시지만 현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빨리 금융사들 스트레스 테스트 해야 된다. 예. 제대로 대출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상호저축, 시중 5대 은행이 큰 은행이에요? 작은 은행이에요? 큰 은행. 그럼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할 게 많아요? 저축은행이 장사할 게 많아요? 팔아먹을 상품들이 큰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럼 큰 은행들이 다 팔아놓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장을 놓고 저축은행끼리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축은행이 경쟁하고 먹은 시장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나머지를 두고 새마을금고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장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경기 좋을 때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돈 다 박은 거예요. 시공에게 다 빌려준 거예요. 태양광 설치한다.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어느 데 조사도 안 해보고 태양광 산에 바다에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미래예요. 미래 세대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잖아요. 허식이잖아요. 가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한강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열심히 아버지 세대가 일하는 걸 보면서 공부해서 일궈온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이게 왜 하늘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우리가 해낸 거예요.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단장님 중심으로 뭉쳐서 김해가 도시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세워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보십시오. 경제는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제를 가야 되느냐? 이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를 제가 1년치 평균을 쭉 도식을 했습니다. 1900년부터입니다. 1900년부터 쭉 다우지수가 이렇게 산업발전이 별로죠. 1990년이 되면서 이렇게 다우가 J커브를 그립니다. 영어 스펠링 J 있죠? 급등을 한다 이 말입니다. 1990년부터.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90년. IMF는 97년에 왔고요. 그 어떻게 하면 IMF야?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의 그 기관 이름도 IMF입니다. 예, 임파서블의 I와 M 사이에 점표를 찍으면 뭐가 되죠? I am possible이 되죠. 뭐 그런 경영학 용어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1990년에 어떤 일이, 자, 경제적, 그건 좀 이따 하고, 비경제적 요인, 지금처럼 2023년 우리가 보는 세계 경제에서 비경제적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었어요? 지도자는 두 가지의 항목을 겸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역사를 통해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가 흥하고 망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맑은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여쭤봤을 때 답이 못 나오시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1990년에 뭐 있었죠? 딸이 태어났어요. 네. 그 딸이 지금 따님이 몇 살입니까? 33? 34. 딸이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머리가 부시다는 겁니까? 대학은 졸업하셨어요? 또? 예? 그래도 알고 계시네. 러시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얌전하게 계시지 마세요. 말씀을 하세요. 예?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91년도에 러시아가 붕괴했습니다. 90년에 뭐가 있었어요?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89년에 뭐가 있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잖아요. 아주 우연하게 비자 문제로 베를린 장벽이 89년 붕괴, 90년 독일 통일, 91년 소련 붕괴, 92년 한중 수교. 예? 역사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있었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91년도에 데저스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기억을 돌려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건 한 기업이건 한 국가건 적어도 하나의 사업에 몰입을 해서 몇십 년간 투자를 해야지만 큰 투자일수록 그 결과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990년에 데저스톰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 안 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했어요. 뭘 보냈죠? 그럼 이제 공군 의료병 막 이래요. 예, 공군 수송기 3대 보냈어요. 쿠웨이트 공항에 딱 착륙하고 그 다음날 전쟁 끝. 한 달 동안 노태우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보내야 되느냐, 파병을 해야 되냐 말해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전쟁 끝.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서도 했고 파병을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국빈 초청 한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여기에 이건희 회장 앉았는데 여기에 HP, ���렛 패카드 회장, IBM 회장이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가 ���렛 패카드 회장님을 보고 Hey, this brother is came from Samsung 그런 거예요. 삼성에서 온 친구인데 he makes semiconductor 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세미컨덕터가 뭔지는 알죠? 반도체 만든다 이 친구가.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전자 관련된 회사 회장들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이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를 좀 사줘라. 예, 삼성이 반도체 언제 출발했죠? 1983년에 공식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건 1978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고요. 83년도에 공식화했어요. 일본에서 이병철 회장이. 64K D램을 83년도에 만들어내요. 세계 최초로 256K D램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2년 만에. 팔려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리죠? 쓸 데가 없으니까. 아니, 반도체 만들면 뭐해? 반도체 뭐 텔레비에 넣는 것도 아니고 뭐 렌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는데. 근데 90년에 빵 터져요. 그게.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PC 시대. 여러분, PC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넷스케이프라고 옛날 인터넷 아세요? 나침판 그림으로 이렇게 항해 표시된 넷스케이프가 나오고 인터넷 시대가 열려요. 디지털 시대가 90년부터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하면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81년도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맥킨토시. 그거 타자기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능이. 하는 거라고는 테니스 공, 블락 띵띵띵 요 게임 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게 갖고 싶었어요. 81년도에 연대 학생들 중에서 잘 사는 애들은 포니 자동차 끌고 다녔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부러웠을 따름이지 다른 건 부러운 게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90년에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삼성은 방금 이건희 회장을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This brother makes semiconductor 그 말은 삼성 반도체를 불량률이 높더라도 좀 써줘라. 그러면 삼성이 언제부터 이제 숨통이 트였다? 90년부터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명의 발전, 그 기술 산업의 발전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 미국이 이루어낸 거다. 미국이 몇 년부터? 전기차는 몇 년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가 나온 게 몇 년? 1850년도 중반, 초중반. 포드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예. 그럼 전기차가 언제쯤 나왔을까요? 2021년? 아니에요. 1885년, 1895년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차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그림도 있어요. 모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 발전의 기초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퀘스천 마크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왜를 계속 달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항상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고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까지 존재하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리면 대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시장이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국이 되려고 하니까는 대국이 되려면 자기 국가의 뭐를 지켜야 돼요? 이해관계를 지켜야 되죠. 위안화의 가치도 올려야 되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인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해외에 나가서 일할 때 투자도 보호가 돼야 되죠. 이게 대국이에요. 대국이 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력. 강국이 되려고 또 하는 거예요. 대국 되려 하고 강국이 되려 하니까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딪힘, 이게
대만에서 터질지 한반도에서 터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SSB급 잠수함에 올라타서 내부를 켄터키함을 내려가서 핵탄두가 실려있는 잠수함을 봤다. 여러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웅입니까? 아니면 희대의 살인마입니까? 보는 관점에 다 다릅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의 희생에 가면서 지금까지 얻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 여러분들의 여론의 판단이니까 차치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대국과 대국이 부딪히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중소강국인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아서 정치에 반영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인지 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손가락질하고 헛뜯을 수는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 여기 지역 국회의원께,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바, 김해 씨가 어떻게 하면 건강가야의 그 웅비를 다시, 건강가야가 어디서 온 거죠? 김해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허황옥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인도에만 온 줄 아세요? 신라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란에서도 왔어요. 예. 또 저쪽 흉노족에서도 내려오고, 예.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마켓이었습니다. 이 반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잘 보십시오. 자, 정리를 하면 90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세계의 사회주의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였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정보 산업이 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24년 어떤 시대죠?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서 놓고 봤을 때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팬데믹 사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는 우주항공, 로봇,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미래 유망산업 무엇이 될 거냐는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곽 박사요, 그럼 삼성전자 넣어놓으면 걱정 없습니까? 제가 어제 누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저는 삼성전자 안 삽니다. 저 망합니다. 곧. 제가 그랬습니다. 왜 망하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꾸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예. 야, 8시 28분인데 30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 제 기차가 10시 기차거든요. 예. 급하신 분들은 가세요. 근데 못 가실 거예요. 제가 뒤에 무슨 이야기 하지? 어떻게 못 가실 거예요. 예, 30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온 김에.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시간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왕이고요. 좀 이따 저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잠깐 보세요. 호주 TV입니다. 새냐, 비행물체냐, 이 말이에요. 호주 상공에서 밤에 본 거예요. 방금 보신 저게 뭘 것 같아요? 불빛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UFO일까요? 뭘까요? 인공위성이에요. 맞습니다. 스타링크, 에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산업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입니다. 몇 개를 쏘아 올린대요. 하늘에다가, 우주에다가, 우리나라 지구 궤도에다가. 3만 킬로미터 상공인가요? 3만에서 4만 킬로미터. 3,600개를 쏘아 올리겠대요.
3600개. 36,000개인지 3600개인지 할 때는 36입니다. 그럼 뭐 쏘아올려서 뭐 안 돼요? 지구를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GPS 내비게이터를 쓰고 있는데 고가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놓치고 밑으로 가는데 수정이 경로를 이탈하였으므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1분 내지 30초 있다가 나오죠.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 시대가 열렸을 때 그딴 식으로 GPS 시스템 가동되면은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정보 전달 시스템이 무슨 속도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아,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300m, 340m가 날아가야 돼. 그 속도로 하려고 그러면 저 인공위성의 숫자가 3,600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곽수정이가 나 앞으로 인공위성 3,600개 쏘올릴 거니까 우리나라 카이하고 좀 협력하게 벤처 산업을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PT 자료 만들어서 막 돌아다니면 한 10년 지나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이야기. 미국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 엔비디아 회장입니다. 왕 그러니까 태생이 어디겠어요? 중국 가보셨으면 대망박물관 가보신 분 혹시? 가보셨어요? 쌀 한 톨에 거기에 수백 글자를 새겨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죠? 낙타 눈썹만한 요만한 눈 크기만한 그 쌍꺼풀 여기에다가 태로 가장자리에 그 안에 속태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360자를 새겼답니다. 그거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그 말은 첨예한 미세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설계 기술은 중국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다. 세계에서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패키징, 반도체의 3대 기술입니다. 이 3대 기술 중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2개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패키징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일본이 저 엔화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지는 이유가 한국과 대만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일본에게 반도체를 다시 개발케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가 되면 이 공장을 어디로 가져오게 한다? 미국으로 가져오게 한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뚝뚝 끊어진 스타카토가 아닙니다.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자, 그러면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CPU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CPU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GPU, 아시네요 벌써. 그래픽 카드로 돌아가는 GPU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TPU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기술이 들어간, 신경 기술이 들어간 NPU가 들어가요. NPU, CPU, GPU가 이미 미국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가? 대학 원생들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공대에서 하고 있나요? 안 해요. 어제 병원에 있는 제 집사람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 인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래는 없다.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왜?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라도 해야 된다. 근데 메모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전기자동차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전선줄로 쭉 독일 코드입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핀 세트로 집은 거를 쫙 연결을 해서 한 개로 뺍니다. 그럼 요만한 박스에다가 딱 코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박스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BMS라 그래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약자가. 그러면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뭘 하느냐? 이 안에 CPU가 들어가 있어요. AI CPU. 뭐냐? 1번 배터리 셀, 2번 배터리 셀, 199번 배터리 셀에서 전압이 다른 배터리 셀보다 많이 뽑아져 올라온다?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폭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번, 2번, 199번은 전압을 작게 뽑아 올리고 나머지 셀에서 균등하게 뽑아 올려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조절하는 기능을 BMS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가 필요하죠. AI, 반도체. 삼성이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현대 기아차가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앞으로 계속 가져갈 기업은 미국과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중국에 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라 그러면 미국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거 사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안 삽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 화웨이 2순위, 중국 화웨이, CATL, BYD 이런 거 사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안 삽니다. 왜? 저는 사면은 10년, 20년 그냥 묵혀둘 거니까. 저는 투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60세에 퇴직하셔서 100세까지 사실 40년을 준비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적금식으로 하세요. 이해되세요? 한 달에 30만 원을 붙든 40만 원을 붙든 엔비디아를 사시고 테슬라를 사시고 가격이 올랐다 20이 어제 다우에서 테슬라가 또 폭락했거든요. 폭락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 모으세요. 예, 망할 회사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이제 모든 금융 사태는 해결이 된 듯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남은행의 관계자 사모님도 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 가게도 가게지만 자영업자분들, 가계 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담보대출은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CGV하고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CGV의 유상증자의 목적 딱 한 개, 채무 변제. SK이노베이션 채무 변제 및 시설 투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채무 변제예요. 그렇다는 말은 CGV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채가 늘었을 거다, 줄었을 거다? 늘었다. CJ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CJ 종합건설이 있잖아요. SK도 종합건설이 있죠. 롯데도 있죠. 다 있습니다, 대기업은. 왜? 지방건설사가 무너질 때 중앙에 있는 건설사들이 다 인수를 했거든요. 언제? 외환위기 때. 그래서 그 기업들이 98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리바운드 할 때 부동산 경기 붐을 타고 돈 장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팬데믹이다 이런 식으로 거치기 시작하니까 부족하게 하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아, 여기에 지금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구나. 몇 개 그룹에서. 롯데도 안 돌아가는 거야. 롯데는 일본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일본 엔화가 다운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스물스물. 우리 집사람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문자가 왔었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열이 어떠니라고 하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해 그러더라고요. 좀 내렸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는데 스물스물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스물스물 잠재되어 있는 위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불안한 거는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어느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고민과 개인의 판단에 맡겨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질서의 핵심이 각자 도생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첨단을 달려요. 왜? 국가의 각자 도생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기업 개개 기업의 각자 도생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해 씨만큼은 각자 도생하지 마십시오. 뭉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공동체, 소사이어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점을 아세요? 영어로 소사이어티, 영어로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는 구성원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로 모인 게 소사이어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자 모이신 분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계세요. 왜? 하나의 공감대가 존재해요. 저 친구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을 하지?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지? 이걸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공통된 공감대예요. 그게 존재할 때는 커뮤니티라고 해요. 시장님이야 기관장님들이 김해 씨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만약에 돈이 많다, 유보된 자금이 좀 있다, 물론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업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위험한 좀비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30%가 좀비 기업이라니까 김해 씨에는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정직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60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비밀로 감춰진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들통납니다. 예.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내용과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말씀, 금리는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2%의 금리차, 대한민국과 미국의 최대 금리차가 역사적으로 1.2%입니다. 1.2%포인트입니다. 지금 1.75%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왜 붙이느냐?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75%포인트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2번 더 올릴 건데 우리나라와 금리차가 2%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정신 나간 놈 아닌 이상해야 대한민국에다가 돈을 장가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안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안 갖고 나갈 수,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안 갖고 나갔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갖고 나갔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을 갖고 나갔다. 그럼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예, 반도체도 뺏길 것이고 앞으로 5년 내에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흐지망텅. 전쟁이나 한판 날까? 핵폭탄이나 한번 터질까? 얘들 한번 갖고 장난쳐볼까? 왜? 미국은 전쟁이 나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고들 이야기하시죠. 근데 록히드 마틴의 매출액은 구글 매출액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빼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뭐다? 뭐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예, 아직도 약간의 뭔가 투기를 하든 돈을 벌 기회가 남아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이 ATM 머신에서 돈 뽑듯이 뽑아먹고 먹튀할 기회인지 아니면 중장기적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기회인지는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새만금에서 정부가 배터리 집단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투자하세요 했는데 투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주포 수출했다, 잠수함 수출했다, 군함 수출한다, 탱크 수출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록히드 마틴의 매출액은 구글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지셔서 올곧은 사람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도자의 느낌이고요. 조건이고요. 비스마르크 1815년부터 1900년도 1895년까지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 철학. 하나, 지도자의 역할, 외교. 두 번째 지도자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가 외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 비스마르크는 보수입니다. 진보 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잖아요. 영국에서 1785년 산업혁명이 이제 1840년도 유럽으로 온다고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목도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양극화. 그래서 사회주의 싹이 칼 막스를 비롯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뭘 했어요? 1881년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수의 역할은 사회주의 진보 사상에 스멀스멀 꽃피우는 씨앗을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잘라내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보수가 진보적 생각을 해야 되고 진보가 보수적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진보 대통령일 때, 보수 대통령일 때 누가 더 경제 성장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수가 많았습니다.
보수가 평균 3.5%, 진보는 평균 3.1% 그렇습니다. 그 보수가 성장을 해놓으면 진보가 나눠주고 이 역할을 밸런싱 해온 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아직 70년도 안 됐습니다. 1960년. 세무사장님 와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조세 수입이 언제부터 재정이 만들어진지 모르시죠? 1956년도에 우리가 원조를 받게 됩니다. 무상원조. 미국의 잉여농산물. 미국은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대신에 미국 농가들에게 옥수수밀을 받아서 그거를 대한민국 같은 저개발 국가에게 나눠줬어요. 약 2억 달러 규모로 1년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1년 GDP가 60달러 수준일 때 우리가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럼 재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없죠? 필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주는데. 그래서 그게 73년도에 끝이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세 수입, 재정의 본격적인 세입과 세출 계산을, 추판을 튕기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테이크오프 하기 시작한 게 1979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역사가 얼마 됐냐?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된 경제예요. 근데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7,000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는 일본은 이미 능가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을 따라잡았다. 기고만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졸부근성으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 시점을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2024년 하반기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2025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그때쯤이면 미국과 중국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만나고 오바마 상원의원 만나서 들은 이야기, 다른 하원의원들 만나서 했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잘 들어두십시오. Hey, Dr. Kwak, if we close the door, 만약에 우리가 문을 딱 닫고 United States and China meet to have summit meeting, 정상회담을 하면 Do you know how the Chinese president responds? 중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he kneels down immediately. 무릎 꿇는데요, 바로. He says, hey, big brother, would you help us? 큰형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일 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마가 진짜로 이야기할까, 가짜로 이야기할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쯤 되면 빌 게이츠하고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를 하고 그래요. 하도 저를 안 믿으셔서, 야, 지가 무슨 빌 게이츠하고, 예. 저는 했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 대한민국을 더 신뢰하지 일본은 신뢰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티내지 마십시오. 제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야 옛날에 곽순이가 왔는데 일본보다는 우리를 더 믿는데 말하지 마십시오. 진검은 뽑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김해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금강가의 그 씨를 뿌리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강의 가서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십시오. 일본보다 한국을 더 믿는다. 그리고 중국은 무릎 꿇고 형 도와줘 라고 한다. 잊지 마 너.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일본에게 반도체 준다 뭐 준다 막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준다? 택도 없는 소리. 왜? 반도체는 뭐다? 반도체는 뭐다? 무기다. 군사무기, 포탄, 뭐 항공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미국에게, 일본에게 준다? G7 국가의 면면을 보십시오. 카나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자들입니다. G7 국가요. 다 청나라에 기 들어가가지고 박살내던 애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캐나다, 또 누구죠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미국 했습니다. 하여튼 7개 국가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다 제국주의였던 애들입니다. 그리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한때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가진 우리도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싸워요? 중국 애들이 싸우게 놔두지. 왜 거기에 끼어들어가 우리가 흥분하고 난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마트해지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각도는 이미 로봇, 바이오, 디지털 정보기술, 우주항공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배터리 산업과 함께 반도체 메모리는 가고 있다. 정상궤도다. 이거로 시드머니는 된다. 시드머니는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에 갔을 때 그런 말씀, 왜 여기에 연구단지 하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창원에 왜 기계금속 정밀 가공에 대한 연구단지 하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답이 그러죠. 누가 이 애들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면서 연구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교육제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 못한 이유,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 의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병, 게릴라. 여러분 중부 내륙, 충부, 경부고속도로가 옛날 가등청정, 소서행정들이 올라오던 그 길입니다. 그 루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지도가 무슨 지도? 군사지도. 군사지도가 잘못되면 전쟁에서 100번 깨지거든요. 정확한 군사지도를 만들었던 일본이 먹지 못한 대한민국의 핵심은 의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시장님을 비해서 누군가는, 단장님, 원장님, 누군가는 그 의병 정신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살리십시오. 이 나라는 흥만 한번 딱 돋아주면 방방 뜰 나라입니다. 그 흥을 어디서 잡아내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결집하셔서 2025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형태, 금리, 환율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그냥 맡겨두세요. 다 맡겨두세요.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애가 클 때는 아프고 또 자꾸 시간 들락한다. 30분 됐다고. 애가 클라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픔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더 미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겪는 거 큰 문제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2025년부터 다 넘어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리 어떻게 됐다, 환율 어떻게 됐다, 주식, 삼성전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먹고 삽니다. 단 앞으로 미래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 현대기아차보다는 테슬라, 비극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쪽으로 보시고 중국 CATL, 화웨이, 싱싱, 중국에 벌써 무인 자동차 나와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 여러분 중국 가시면 QR코드 없으면 쇼핑 못 하십니다. 식당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도 열려있다. 닫혀있지가 않다. 혼돈은 뭘 말한다? 변화를 말한다. 이 변화, 혼돈이라고 느껴지는 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말 혼돈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혼돈의 폭풍노도와 같은 이 시기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제대로 읽으셔서 시장님한테 찾아가셔서 두드리시고, 시장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고, 교육국장한테도 가셔서 두드리시고, 경제국장한테도 두드리시고, 도어 노킹을 하십시오. 그래서 활기 있고 생기 있는 김해 시를 꿈꿔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